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65명 발생했습니다. 3주째 네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한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할 경우 예방 효과가 동일 백신 접종 때보다 최대 6배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나서 계속 내려올 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 상황이 그 방역을 어느 정도 해서 좀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인지 더 늘어날 거를 네. 아니면 언제부터 내려올 상황이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을 진단 좀 먼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 말씀드리면 예.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수도권은 일단은 정점을 찍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더 늘어나지 않게만 한 거로도 일단 4단계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비수도권의 증가세가 한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넘게 지금 증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가 좀 늦게 시행되고 또한 지금 휴가철이어가지고 이제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 자체가 전체 유행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수도권의 상황들을 안정화시킨과 동시에 비수도권이 안정화돼야 이번 4차 유행이 정점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번 주가 그런 4차 유행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비수도권은 지금 그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휴가철 플러스에서 수도권에서 이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수도권 자체가 어떤 뭐 델타 변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많아진 건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제 비수도권의 이제 유행 지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 인접 지역, 대전이라든지 충남, 충북 이런 쪽에 이제 확진자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에 해당되는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관광을 많이 가는 강원도하고 부산, 경남 쪽에서 확진자가 사실 늘었거든요. 예. 이거는 수도권의 이제 여행객이나 수도권을 벗어난 사람들에 의한 전파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부산이든 그러니까 비수도권 내에서의 전파 자체가 아마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훨씬 예.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비수도권 내에서의 유행 상황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휴가철이 시작된 부분도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물론 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휴가지 방역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좀 중점에 둬야 할까요? 일단 이제 3단계 방역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이 대부분 10시에 이제 대부분 이제 중단이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예. 근데 일단 비수도권의 가장 큰 문제들은 이제 관광지에서의 접촉들이 늘어나는데 사실 바닷가를 가는 거로 끝나는 게 바닷가나 산에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에 다중이용 시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통제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지금의 상황들이 안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예. 바닷가 내에서의 사람을 제한하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식당들하고 카페들 같은 데에서의 밀집도를 낮추는 상황, 어떤 환기를 확실하게 적용하게 하는 상황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좀 분산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돼야지 관광지에서의 그런 전파 상황들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부터 비수도권에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네. 그런데 10만 명 이하의 시구는 또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풍선 효과에 어떤 영향을 받는 모습도 목격을 해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이제 10만 명 이하의 이제 소도시라든지 지역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비수도권의 도시 내에서의 확산세가 이제 커지게 되면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도시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인력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특히 예. 가족 방문이나 이런 방문들을 주말이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유행 상황이 특히 농촌 지역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10만 명 이하의 농촌 지역까지 확산세가 된다 그러면 많은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이동도 최대한 이제 자제하시도록 계속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집안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 되니까 당연히 바다는 가고 싶고 그리고 바다 하면 동해 생각나고 네. 동해 근데 강릉이 얼마 전에 4단계였는데 오늘부터 3단계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네. 양양은 계속 4단계 유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동해 가봐서 알는데 차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 갈까 내렸다가 다시 사람 많아 다시 좀만 더 가자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강릉은 3단계, 양양 4단계면 다시 강릉으로 올 테고
강릉이 4단계고 양양이 또 3단계면 다 양양으로 갈 테고. 이렇게 그 강릉인데도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단계가 좀 다른 게 괜찮은 건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사실 이제 강릉이 4단계 올렸더니 양양하고 네. 속초, 뭐 고성 이런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확 퍼지면서 예. 풍선효과 실제로 다 벌어졌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됐죠. 양양이 더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으로 사실 그 시소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당연히 어차피 이제 관광지를 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더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데로 네.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 거리상도 뭐 30분에서 1시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처럼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가시는 이제 벨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단계를 맞춰주는 게 되도록이면 정말 확진자 숫자가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번에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지역 일괄 3단계가 8월 8일까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고 참아서 그때까지는 자영업자분들이 참겠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4단계 유지가 되면 우리 못 참는다. 전국적으로 좀 시위를 한번 해야겠다. 목소리 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그 상황은 상당히 이제 뭐 당연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되고 어려우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솔직히 8월 8일에 갔을 때 단계를 완화할 만한 상황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좀 장담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긴 했지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는데 손실보상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내용 중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재추경을 해서라도 적어도 지금은 4차 유행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보상 부분들을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그런 예. 방역에 대한 동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1년 반째 예. 계속 손실을 벗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마지막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 이제 버티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그런 방침들을 결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델타 변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 10명 중에 5명이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이제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들어섰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 예, 겁니까? 일단 뭐 지난주 결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지난주 결과 48%였으니까 이 정도면 우세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이번 주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일단 델타 변이가 전체의 뭐 절반 이상이 될 거는 뻔한 사실이고요. 네. 이 속도라 그러면 다음 달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에서 델타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델타 변이가 전개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나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예. 알파 변이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의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고유 특성이 기초재 생산 지수가 한 5에서 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전파력이 좀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방역의 원칙이라고 할 게 사실 달라질 건 없어요. 네. 아무리 이게 전파력이 올라가더라도 안 만나고 마스크 잘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측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철저히 적용하느냐, 또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얼마나 이행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어떻든 예. 어떤 바이러스도 안 만나면 전파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방역 수단을 최대한 잘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칙은 간단해요. 네. 그죠? 그럼 지금 가장 그 1,000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거리두기였다면 예. 저희가 3차 유행에도 2.5단계를 올리고 나서 한 3, 4주 정도 되면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보였지만 네.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공장 같은 데에서는 수시로 진단 검사 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쪽에서는 자가 진단 키트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물류센터 같은 데는 자가 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보조적으로는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가 검사 키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보조적인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자가검사 키트 활용하는 거는 반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무증상자하고 이제 유증상자들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학교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연구를 보게 되면 예. 자가검사 키트에 이제
그 민감도가 한 3%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3%밖에 안 되는 검사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그냥 또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무서운 게 내가 증상이 가볍게 있는데 자가검사 키트를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에 생각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안 가게 되는 게 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돼서 놓친 환자가 더 큰 유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감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자가검사 키트의 활용은 지금 전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제 검사들 방법들을 좀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랜덤 샘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전체 근무자 중에서 이번에는 한 3분의 1 정도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선별해서 일부를 계속 검사해서 유행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정도가 오히려 더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가검사 키트는 활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그렇고 거죠?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들은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청해부대 같이 아예 PCR 검사를 할 수 없는 섬 또는 뭐 산 위에 있는 그런 이제 출장소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소백산에서 이번 집단 발병 발생했지만 그런데 예. 또는 도서 지역이어서 바로바로 PCR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다가 적어도 한두 명에서 양성 나오면 유행이 있구나 해서 그때 바로 PCR이나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써야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이 괜찮은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그다지 추천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예.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일단 PCR이나 이런 방법들을 좀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들로 할 수 있고 사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그런 유행 상황들 컨트롤에 가장 중요했던 게 선제 검사의 방법들이 상당히 네네.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화이자 그리고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접종 중인데 네. 일단 두 백신 모두 mRNA 방식 효과도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임상 연구 결과나 또는 이제 리얼월드의 그런 임상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전반적인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도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백신을 맞거나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2차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이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차 접종을 이렇게 아스트라, 화이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외국의 결과들이 주로 나와서 괜찮다고 나왔는데 국내 결과가 어제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아스트라 맞은 분들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 맞은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적어도 한 항체 형성이 한 6배 정도 더 되더라. 네. 전반적인 면역 반응은 충분히 잘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상 반응 자체도 그렇게 이제 과할 정도의 면역 반응에 의한 이상 반응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는 거, 화이자 2번 맞는 거에서 화이자 2번 맞는 수준 정도의 이상 반응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 맞는 수준에서 나타난다 정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자 2번 맞는 수준 정도의 이상 반응, 또 항체 형성도 화이자 2번 맞는 정도의 항체 형성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또 외국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는 거나 화이자 2번 맞는 거에 비해서 항체 형성은 이제 화이자 2번 맞는 거랑 비슷하지만 T셀 면역, 그러니까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은 화이자 2번 맞는 것보다 낫다라는 보고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화이자 2번 접종보다도 좀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레포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2차 접종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지금 시스템에서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 2차는 그럼 다 화이자입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높은 상황이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에서 혈전증 문제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0세 이상만 접종을 한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50세 미만에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한테 2차를 화이자로 맞는 형태로만 현재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아마 그 방침들은 여러 다른 데이터들이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60세 이상에서도 변경할지에 대한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왜 60세 이상은 더 좋은데 우리는 아스트라 네네. 2번 맞냐 얘기가 나올 그렇죠. 것 같긴 한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스트라제네카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항체 형성 자체는 화이자 2번이나 아스트라 화이자보다 낫긴 낫는데 예. T셀 면역의 자극 정도가 상당히 60세 이상에서 보전이 오히려 화이자 백신보다 낫다고 돼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네. 2번이. 그래서 중증 감염 예방이라든지 사망자 감소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60세 이상에 좀 더 유리한 게 아닌지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예. 것까지 반영해서 60세 이상은 아스트라 2번으로 이제 일단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1차는 아스트라 맞았으니까 2차 화이자 맞네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화이자를 맞았어요. 20대 군인 남성입니다. 네. 기저질환이 없었고 네. 없었는데 심근염이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근염이다. 네. 근데 당국에서 조사하니까
백신과 연관성이 있더라.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화이자 백신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화이자나 모더나 mRNA 백신들이 일단 백신 접종, 특히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 4일 이내에 심근염의 빈도가 한 100만 명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었고요. 예. 나이가 어릴수록 빈도가 높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제 한 4~5일이죠. 4~5일 네. 지나고 흉통 발생하고 바로 이제 급격하게 심장 기능 떨어지면서 사망했는데 예, 예. 일단은 부검소견에서 봤더니 심장에 대한 이제 부검소견에서 심근염이 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이자의 백신에 의한 심근염,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된 사례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거고 네.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주의를 주잖아요. 백신 네. 접종하고 나서 네. 어떤 증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에 알려라. 근데 이 지금 사망한 분은 그렇게 알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알리면 조치를 취해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망까지 가게 됐을까요? 일단 심근염에 관한 리포트들이 나온 게 이제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6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사망 접종 시점하고 이제 그런 때 심근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사실 안 됐을 시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결정된 시기가 6월 20일 정도 내외였거든요. 아, 이분은 6월 7일 날 예, 맞았네요. 그러니까 먼저 접종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심근염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였지 위험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시기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심근염에 의한 사망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상이 있었는데 심근염에 대한 그런 안내나 이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날 밤에 가슴이 좀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이제 그 언론에서 예, 나오더라고요. 동료한테 말했다고.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심근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가 됐었으면 본인 얘기 이제 좀 나 안 좋으니까 바로 이제 의무대나 이런 데 갔을 텐데 그 당시에 심근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시기라서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 화이자 백신 맞았을 때 심근염 증상이 어떤 건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일단 지금 미국에서의 결과 보면 4일 이내에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 네. 주된 증상은 이제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호흡과 관련됐을 때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조이는 느낌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일단 남자의 훨씬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등학생들 접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흉통을 호소하거나 또 호흡곤란 호소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일단 심전도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받아서 심근 수치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